이강인 선수가 부상 중인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이 2023-2024 시즌 첫 번째 공식 승리, 리그왕에서의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주목된 것은 이 음바페 선수와 덴벨레 선수의 선발 출전 활약인데요. 무엇보다도 음바페 선수가 역시 팀을 뛰어넘은 전술 그 자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파리가 어떻게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랑스를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는지 상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리가 홈에서 이 랑스를 꺾으면서 리그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승 2무 마침내 그 첫 승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번 경기 승리하지 못했다면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3경기 연속 그러니까 3라운드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조금은 파리 입장에서는 매우 치욕스러운 성적을 올릴 뻔했었죠. 초반 성적이요. 게다가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영입한 선수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에니케 감독을 홈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입단 행사도 경기 전에 있었거든요. 여기엔 사실 이강인 선수도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되긴 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근육 부상 때문에 4주간 못 뛴다고 했지만 잘 걸어 나와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없는 가운데 또 한 명의 또 부상자가 있었죠. 하무스가 그러니까 근육통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명단이 제외가 됐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아센시오가 가짜 9번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또 이제 음바페 덴벨레가 좌우 윙포드로 나온 게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빠지면서 미드필더 구성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도 자아냈었는데 이제 우가르테를 중심으로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가 중원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포백 라인을 리카,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니스, 하키미로 구성됐고 골문은 돈나루마가 지켰고요. 랑스 같은 경우에는 3-4-2-1 포메이션, 조금 이제 수비를 중시하고 역습을 좀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경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랑스가 이걸 쓰니까요. 특별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랑스 같은 경우도 사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지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공격의 오펜다 그리고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의 세코 포파나가 떠난 자리가 크면서 3라운드까지 단 1승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부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 1위 팀과 2위 팀의 대결인데 사실 첫 승을 노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됐어요. 이러한 가운데 그 파리가 이전과는 조금은 전술 스타일을 다르게 가져가긴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조금은 백스리 빌드업에 더해서 이제 3-4-2-1에 가깝게 그렇게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은 음바페와 덴벨레를 조금 더 올려서 쓰고 아센시오가 밑으로 내려가는 다이아몬드 4-4-2 형태로 조금 구동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음바페와 덴벨레가 정통적인 투톱보다는 조금 벌려서는 좀 윙투톱의 느낌으로 이제 전방의 자유인처럼 움직였는데요. 경기 주요 장면들부터 살펴보면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먼저 파리가 역시 득점 기회, 슈팅 기회를 만들었죠. 근데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전반전은 파리의 그 첫 골이 나오기 이전까지 거의 모든 과정들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음바페 덴벨레 개인 기량에 조금 의존하는 모습이 컸어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음바페 덴벨레를 앞에 놓고 그냥 공 보내놓고 혼자 돌파해서 어떻게 해결하라는 식으로 좀 개인 플레이 위주로 경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전반전이 굉장히 답답하게 전개가 됐었는데요. 5분경에 이제 비티냐가 이제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음바페가 받아서 수비 한 명을 제치고 컷백을 준 거를 자이르 에메리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수비수인 메디나한테 막힌 거고요. 그 장면이 사실 30분의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 사이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기록에 남길 만한 그런 좀 의미 있는 장면이 없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거는 진짜 음바페가 돌리는 게 예술이었는데요. 일단 우가르테가 롱패스를 보낸 거를 음바페가 마치 그 날라차기 형태 하듯이 이렇게 툭 넘겨준 거를 덴벨레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다시 이제 패스를 연결해준 걸 음바페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거 골키퍼가 각도를 잘 좁히고 나와서 막아낸 거였죠. 사실 음바페 덴벨레의 투맨쇼였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32분경에는 덴벨레가 또 이제 특유의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를 보낸 거를 음바페가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으로 가져갔는데 이거를 이제 그 골라인 바로 앞에 있었던 랑스의 핵심 수비수인 단소가 골라인 앞에서 걷어냈었죠. 골키퍼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슈팅이 구석으로 향했는데 수비의 욕탄 방어였어요. 또 이제 그 36분경에는 이거 음바페 예술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롱패스, 대각선 롱패스를 보내줬고 이를 받은 이제 덴벨레가 드리블을 쭉 치고 가다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하키미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빗나갔죠. 사실 저희가 이제 음바페가 전술이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전방에서 돌파
링카도 하고 슈팅도 한 것도 있지만 전환 패스도 하고 거의 뭐 약간 프리롤 공격 지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를 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 전환 패스는 조금 케인 느낌이 나는 그런 패스였죠. 예, 사실 뭐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보이다가 결국에 사실 골은 전반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파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골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앙에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골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비티냐가 수비 진영부터 상당히 긴 거리를 드리블을 쭉 치고 올라오다가 이제 패스를 내준 거를 자이르 에메리가 그대로 이제 패스 찔러줬고, 이를 받은 아센시오가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건데, 그러니까 뭐 아센시오의 특히 왼발 킥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비티냐의 장기인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운반 능력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파리는 이 중앙 공격이 전혀 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매우 답답한 경기들이 1, 2, 3라운드 45분까지 이어졌는데 마침내 조금 제대로 만들어가는 공격다운 공격이 나온 거죠. 사실 이 장면 전까지 또 아센시오 선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최악의 플레이를 또 한번 보이고 있었는데 잠수 탔었죠. 예. 없는 선수였어요. 예, 하지만 이 왼발 슈팅은 기가 막혔고, 또 사실은 그 앞선 장면들에서는 자이르 에메리는 그 열심히 뛰었는데 사실 그렇게 좀 결과를 못 내다가 여기서 한 번의 어시스트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비티냐도 사실은 뭐 전반전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전반전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한 건을 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역시 파리가 69%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긴 했지만 오히려 슈팅 숫자는 5대6으로 랑스가 앞섰다. 물론 유효 슈팅을 파리가 3개를 가져가긴 했어도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경기를 또 한 번 펼쳤으나 전반 끝나기 직전에 그래도 골을 넣었다는 점은 혈이 뚫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전반전 그 파리 생제맹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게 구역별 점유율인 건데 그 파리 생제맹 수비 진영에서 무려 30%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유율이 높았지만은 그냥 수비 진영에서 패스 주고받고 이것만 반복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맹이 이거 대체 뭐 하는 거지 싶은 그런 경기였죠. 전형적인 그 스페인이라던가 바르셀로나가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왼쪽 측면 공격이 지나치게 죽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나마 덴벨레가 공격을 계속 주도를 하고 하키미도 오버래핑 올라오면서 43.2%. 다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오른쪽 측면 의존적이었다는 거죠. 왼쪽 측면이 26.8%로 상당히 지나치게 부족했던 거. 중앙 공격보다도 안 됐다는 게 큰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음바페가 중앙으로 많이 왔던 것도 있지만은 그럴 때 이제 비티냐가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었고요. 전반전에는. 그리고 리카 에르난데스는 기본적으로 백스리 빌드업을 많이 가져가고 있었다 보니까 왼쪽에 너무 죽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데다가 이제 랑스가 이 경기에서 중앙을 굉장히 두껍게 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의 플레이도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이러한 가운데 랑스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프랑코프스키를 빼고 르카디나를 투입을 한 건데요. 이거는 프랑코프스키가 조금 부상이 발생하면서 예기치 못한 교체 카드를 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후반 와서는 조금 이제 파리의 공격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 와서는 마침내 파리가 좀 많은 슈팅들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먼저 그 51분경에 돈나룸마 골키퍼가 걷어낸 게 이제 그 상대 맞고 뒤로 흐른 거를 음바페가 이제 잡아서는 횡패스 줬고 이를 그 하키미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빗나갔고요. 52분경에 결국 그 파리의 두 번째 골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음바페, 리카 이 둘의 2대1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죠. 리카가 이제 오버래핑에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음바페가 패스를 줬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리카가 그 속도를 살려서 쭉 올라간 상태에서 땅볼 크로스를 연결해 준 거를 음바페가 총알 같은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전반전에 왼쪽 공격이 거의 되지 않았는데 후반전 들어서 리카가 좀 전진을 했고 또 음바페도 리카와 호흡을 잘 맞추면서 이 멋진 장면들을 만들었는데 물론 뭐 리카가 잘 밀어준 것도 있지만 이건 슈팅 자체의 질이 뭐 막을 수가 없는 대포할 슈팅이었어요. 근데 뭐 이 과정에서 비티냐도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비티냐가 그 시작점이 되는 패스를 줬었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비티냐, 음바페, 리카 이 3자 간의 공격들이 살아나면서 왼쪽
왼쪽 측면 공격이 살아난 게 후반전 그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이 잘 풀렸던 이유로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은바페는 이 골을 넣으면서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공식 대회 214골 86도움으로 벌써 300호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예, 사실 올 시즌 들어서 이 경기 전까지 또 파리가 필드골 득점이 없었어요. 지난 경기 네. 은바페가 PK로 골을 넣었거든요. 네. 이번 경기에 단숨에 이제 2개의 필드골이 나왔던 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5분경에 그가 확실히 비티냐가 그 첫 골 장면에서 본인이 장거리로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타락박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골을 이끌어내서 자신감을 얻었는지 후반전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비티냐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진짜 은바페보다도 비티냐가 더 빛났던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티냐가 이제 후방에서 슈크리니아르 패스를 받아가지고 또다시 이제 드리블을 쭉 끌고 올라가다가 전진 패스를 준 걸 자이르 에메리가 이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아센시오가 이제 특유의 연계 플레이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파리 생제르맹 와서는 이런 능력을 못 보여줬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은근 이런 거 잘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메짤라로 지난 시즌에 뛰기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면서 은바페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은바페가 드리블로 상대 제치고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고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랑스도 더 이상 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 야심차게 영입한 엘리에 와이를 이제 투입을 한 겁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왕에서 19골 넣은 만 19세의 어린 공격수인데 그리고 와이가 들어오면서 랑스의 공격도 조금 풀렸어요. 그래서 와이가 굉장히 위협적인 수비 뒷공간을 파헤치고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그게 살짝 골대를 빗나가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상대가 올라오면은 파리 입장에서도 뒷공간을 파기가 좀 더 쉬워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왼쪽 측면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쭉 돌려서 이제 패스가 가는 과정에서 덴벨레가 이제 전진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하키비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또 전진 패스를 준 걸 아센시오가 패스를 영리하게 내줬고 여기서 이제 비티냐가 이타적으로 내준 거를 은바페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요. 그 74분경에 이 경기에서 매우 부진했던 이제 풀기니를 빼고 길라보기를 교체 투입시키면서 조금 더 이제 공격 쪽에 변화를 감행한 랑스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75분경에 아센시오의 패스를 받은 비티냐가 상대 선수 2명 사이에서 볼을 키핑하고서는 패스를 다시 내줬고 이를 받은 아센시오가 측면으로 패스를 준 거를 은바페가 접고 전진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리카가 땅볼 크로스를 준 걸 아센시오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아센시오, 비티냐 이들 간의 이제 연계 플레이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반전에 아쉬웠다고 말씀드렸던 왼쪽 공격도 리카의 이런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또 살아나면서 좀 개선이 됐고 무엇보다 굉장히 부진했던 비티냐와 아센시오가 분명히 선제골을 합작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후반전을 보여줬어요. 네, 그 76분경에는 자이르 에메리가 이제 전진 패스 주고 은바페가 이제 다시 리턴 패스를 준 거를 자이르 에메리가 볼을 끌고 가다가 반대편으로 길게 넘겨준 거를 덴벨레가 받아서 그대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그 속도를 살려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역금을 강타를 했습니다. 마침내 후반전에 어떻게 보면 파리다운 조금 그런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80분경에는 덴벨레를 빼고 이제 파비안 루이스를 투입했는데요. 이게 첫 번째 교체였어요. 그러니까 첫 교체가 80분에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엘리케 감독이 경기 내용이 흡족했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체 카드를 늦게 가져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83분에 랑스가 디우프를 빼고 다코스타를 투입을 했고요. 또 이제 같은 시간에 그 파리도 리카 에르난데스를 빼고 다닐로 페레이라를 넣은 데 이어서 이제 86분에는 자이르 에메리를 빼고 이제 솔레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정규 시간 종료 직전에 그 파리의 세 번째 골이 터져 나왔죠. 그 아센시오가 이제 패스를 준 거를 파비안 루이스가 그대로 치고 들어가다가 컵백을 준 거를 은바페가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예, 사실 뭐 수비를 막고 수비의 팔에도 맞고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 골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PK를 선언할 필요가 없이 득점이 인정됐고 은바페는 멀티골 게다가 올 시즌 벌써 이제 3호 골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 명성다운 모습 보여줬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센시오도 이번에도 기점이 되는 패스를 줬고 또 이제 지난 경기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던 파비안 루이스도 이 경기에서 도움을 올리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조금 이제 경쟁자들의 이제 비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염려스럽게 볼 수도 있을 장면일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그 랑스가 뭐 추가 시간 5분경에 뒤늦은 추격에 나섰지만은 사실 이때는 이미 경기가 끝난 시점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추가 시간이 5분 주어졌는데 그 5분에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사실 파리 입장에서 조금 마음을 내려놨다가 3대 0이니까요. 예. 이 골이 들어가도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는 그 만회 골 속에 3대1로 파리가 승리를 했는데요. 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점유율은 전반전보단 떨어졌어요. 그 전반전은 7대3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후반전만 놓고 보면은 63대37로 줄어들긴 했지만은 뭐 슈팅 숫자가 12대6으로 2배가 더 많았고요. 또 이제 빅찬스도 2번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득점도 0.99골로 전반전은 0.3골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후반전이 훨씬 더 고무적인 축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기대 득점 그래프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기대 위협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전반전은 사실 지지부진했지만은 후반전에 확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침내 어떻게 보면 이제 음바페 덴벨레가 또 함께한 시간들이 또 늘어났고 또 다른 선수들과 합이 좀 맞아가면서 파리의 축구가 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후반전에 살아난 거는 왼쪽 측면이 살아난 데 있어요. 그러니까 리카를 너무 수비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리카도 공격 오버래핑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버래핑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이제 비티냐가 자신감을 얻은 게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전반기 때 비티냐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월드컵 갔다 와서 갑자기 조금씩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번 시즌 초반에 비티냐가 좋지 못했었는데 베라티가 없을 때 탈압박을 해주고 볼백업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이강인과 비티냐 이 두 명밖에 없다시피 해요. 우가르테는 싸워주는 선수고 또 이제 그 자이레 메리는 전형적인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에 가깝잖아요. 근데 지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베라티를 사실상 전력 외로 배제시키고 있는 와중에 비티냐가 이렇게 살아나니까 왼쪽 측면 공격도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비티냐가 볼 전진 캐리를 확실하게 이끌었죠. 가장 이제 높은 세로축이 이제 볼 전진 캐리인 거잖아요. 가장 높은 볼 전진 캐리를 기록했고 또 이제 리카 에르난데스가 가장 높은 볼 전진 패스를 기록하면서 왼쪽 측면이 살아나니까 조금 밸런스도 잡아져 나가고 전체적으로 공격도 풀려 나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티냐 같은 경우는 볼 경합 승률에서도 상당히 좋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티냐와 우가르테가 볼 경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우가르테가 원래 볼 경합에 강한, 솔직히 말하면 우가르테의 가장 큰 강점은 볼 경합이잖아요. 예. 근데 비티냐가 그만큼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또 랑스도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또 파리가 중원에서도 경쟁력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역시나 명불허전 음바페와 덴벨레죠. 물론 뭐 덴벨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보여줬어요. 그 덴벨레 특유의 참 천재적일 때가 있으면서도 예. 마무리가 좀 안 좋고 아니 그리고 막 갑자기 넘어진 장면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얘 잘하는데 왜 마지막에 이러지? 마지막에 왜 삐끗하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덴벨레가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음바페는 확실히 득점 찬스 리시브에서 독보적이죠. 이건 예. 뭐 2위와의 격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거의 3배 가까이 뭐 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예. 2배 정도인데 어찌됐거나 지금 뭐 그래프상으로 음바페가 0.62 그리고 아센시오가 0.27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득점 찬스 패스는 리카 에르난데스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또 이제 덴벨레가 세트피스까지 포함하면은 덴벨레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을 한 거죠. 다만 이제 그 여전히 아쉬웠던 부분들은 있긴 한데요. 중원에서의 어쨌건 간에 그 패스를 주고받는 플레이들은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랑스가 저희 이제 평균 위치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중앙을 그냥 단단하게 벽을 세워놨어요. 5명이 벽을 세우다 보니까 그 중앙에서 뚫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영리하게 왼쪽 측면을 조금 파헤치는 형태로 그리고 오른쪽 측면은 원래부터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한 것도 있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조금 더 중앙에서의 그 패스를 주고받는 게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패스 네트워크가 뭐 1분부터 30분까지가 아니에요. 1분부터 84분이면은 거의 풀타임이나 마찬가지인 건데도 중앙에서 이런 것들이 좀 안 됐다는 부분은 조금 더 살아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베라티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우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이강인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했을 때 조금 경쟁력을 보일 수 있고 본인이 좀 보여줘야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음바페, 덴벨레가 확실히 그 팀의 에이스인데 이 선수들을 중원에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패스가 나갈 선수가 필요하다. 비티냐가 공을 끌고 올라가는 선수라면 이강인 선수는 패스를 찔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파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리의 다음 경기는 A매치 휴식기 전에 9월 4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 리옹과의 정말 빅매치가 있는데 사실 이 경기까지 이강인 선수가 뭐 부상 때문에 뛸 수는 없어요. 예. 다만 중요한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 금요일 새벽 1시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추첨일 것 같아요. 예, 뭐 조추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뭐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뭐 리옹은 사실 이번 시즌 매우 안 좋아요. 예. 예, 리옹은 지금 최하위권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승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기력이라면은 리옹전도 충분히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챔피언스리그 대진 추첨이 나오면 니스와의 경기 시간도 확정이 되고 그리고 니스전 마르세유전 사이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일정도 나오고 그게 나왔을 때 이제 이강인 선수가 또 언제 경기에 회복할 수 있을지 출전할 수 있을지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잖아요. 예, 아시안게임 차출 일정까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소식들이 또 앞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이강인 선수가 당분간 뛰지 못하지만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업데이트 될 것 같은데요. 한준TV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